자, 이제 두 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실 오시라 교수님의 한류와 풍류, 한류와 풍류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문화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어떤 실마리를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그 방정식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기아, 기아, LG, 삼성과 BTS, 그 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런 많은 우리 한국인의 DNA를 담은 이런 문화들이 더욱 확장되는, 더욱 세밀하게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한류와 풍류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를 들으면서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발표는 이제 우리 정영진 원장님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러한 풍류로 가는 그런 그 지름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을 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맥락을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기대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한류가 이렇게 준비된 문화로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는 이게 지금 확장 속도가 코로나보다 더 빠른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대단합니다. 자, 이러한 그 열화와 같은 우리 민족의 문화에 열광하는 우리의 힘을 한류와 풍류로 발표를 하시는 우시라 교수님께 한번 열광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들 아마 한류가 시작될 때부터 다 살고 계시니까 그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피부로 다 느끼셨을 거예요. 한류가 뭘까요? 한류 연구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요새. K-팝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뭐 한번 나오면, 저는 한류는 신바람을 외부로 전달한 겁니다. 그죠? 한국인의 신바람을 외부로 전달한 거예요. 풍류는 뭐냐? 내적인 신바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신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이 난다, 흥이 난다. 다 신이 나고 뭐 신명이 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다 비슷비슷한 단어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 흥이라는 거하고, 흥도 난다 그러잖아요. 신난다,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 그리고 다 쓰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뭐가 차별화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읽으시고, 제 PPT로 그냥 저걸로 그냥 쓸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지금 발표하는 그 발표문은 제가 이미 발표한 두 개의 책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 3개 조화의 생명사상이라는, 이건 2016년에 쓴 논문이고, 이건 이제 20대의 신명과 흥 해가지고, 이거는 책으로 엮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공저로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명하고 흥이라는 게, 지금 농담부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면, 제가 중국의 요령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중국 교수들한테, 특히 중문학을 전공하는 중국 교수한테 내가 물어봤어, 술 먹다가. 야, 중국에서 생각하는 풍류라는 게 뭐냐? 너네도 그런 말을 쓰냐?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은 아니고, 하여간 그 다음 술 먹을 때 당신 그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찾아봤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풍류가 무슨 뜻이냐? 중국 문학에서는 별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이 북방에서, 초원에서 앞말이 발정기가 되면 이 앞내를 풍기고 이제 초원을 돌아다닌다, 이게. 그러면 앞말이 풍기는 그 앞내를 쫓아서 이 순말들이 질주한다는 거야. 그게 풍류래. 어이씨, 뭔 소리냐, 그랬더니. 풍류라는 개념을 우리 자기네 중국 문학사에서는 쓰질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찾아봤더니 북방민족들한테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난 뭔가 한량이니 이런 거와 연결되는 뭔가 재미있는 중국 문학사에 뭔가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 말을 듣고 나서 한국에 올 때까지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근데 뭔가 근거가 있어서 북방 민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결국은 풍류라는 거는 삼계를 조화시키고 그 도를 따라가는 거다.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거다, 이게. 앞내가 앞내를 풍기면서 가는데 순말이 안 가면 그 도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지, 그건 당연히. 그 천지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론 풍류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정영진 선생 우리 대학 때부터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들이 여기서 이제 뒤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어 사전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그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은 너무 재미있게도 한글로 신명하고 한자로 신명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것도 골 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도 못 했죠, 그죠? 신명이면 똑같은 신명이지.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로 신명 표기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면 뒤져보십시오. 저는 그 논문에 썼던 거니까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흥겨운 신이나 이런 거다, 이게. 그래서 감흥이나 흥, 신난다 할 때 이런 것들과 연관된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한자로 된 신명은 신명하다, 이치에 밝다. 그래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것처럼 신령이나 신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여기 수행하는 분들 많으니까 나는 그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천지신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봐요. 근데 그게 천과 지와 신명인지 천지의 신명인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를 답변해 줄 놈도 없겠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게 이제 천지인과 이렇게 연관되는 건지, 하나씩 천지와 신명 이렇게, 아니면 천지의 신명인지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이따 저 막걸리 먹으면서 누가 고민했던 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건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논문을 쓰는데 뒤져보니까 한글 표기하고, 한글은 글자 그래도 흥이나 감흥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자로 된 거는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뭔가 아직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확실히 나눠놨는지. 근데 하여간 이 흥이나 신명을 얘기할 때는 신이나 실명 혹은 신바람 이런 게처럼 신자 돌림의 계열과 이거 다 나눈 거죠. 신이 난다,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 이거 하고 흥과 관련된 의미 집단이 두 개가 나눠지더라고. 또 흥도 난다 그러잖아요. 흥 난다. 그러니까 흥치나 감흥 이런 게 두 가지 의미 집단이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건가? 다르면 뭐가 다른 건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얘기 하면서부터 왜 다르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모든 학문은 궁금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신바람 난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신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흥도 마찬가지예요. 흥이 난다. 다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거지. 자, 신명은 내재적인 신기나 우리가 뭐 누구를 보면 신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뭐 누가 천부경도 인중천지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데 그런 신기라는 게 그게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특별히 강한 사람. 눈빛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눈만 봐도 저 사람의 에너지를 감지할 것 같은 그 내재적인 신기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명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재적으로 신이 집힌다든지 신령이 내려온다든지 우리가 접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명은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엑스타신이 샤만 의뢰에서 하는 엑스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은 내부적인 신기가 밖으로 발산될 때도 신명이 나는 거고 신이 나한테 포지션에 대해 그러니까 접할 때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계속 그 얘기니까 이 흥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내재적인 기운, 흔히 사물을 만났을 때 혹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여간 외적 물체와 접해서 생기는 내적인 흥, 감동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은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흥은 나가기만 해. 신명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흥은 외재적인 신이나 신명과 상관없이 내재적 기운이나 감동 혹은 감흥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내재적 신기가 없어도 흥은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흥은 없어. 개념적으로. 그래서 흥을 발산시키는 내재적 기운이나 감정, 감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운이 내재적 신기다 이게. 흥을 발동하는데 안에서 밖으로만 나간다 그랬잖아요. 흥은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신기가 발동해서 흥으로 나갈 때 가장 강력하다 이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흥을 내는 사람들은 신기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게. 신기가 강한 사람은 흥을 내더라도 크게 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신명과 흥은 외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말 신나고 뭐 이런 거네. 난장판을 만들고 하는 건데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내재적인 신기나 외재적인 신령과 관련된 신명이 드러나는 외적 결과이기 때문에 다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흥이 나기도 하고 내재적 신기를 가진 사람들은 흥을 내기도 하고 신명이 내기도 해. 신명도 낼 수 있고 흥을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신명이나 흥이라는 거, 이건 이제 민속학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제 토론하면서 쌓은 결과물들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이나 흥은 자발성, 자족성, 집단성이 바탕이 될 때 증폭된다, 이게. 자, 이 자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족성이라는 스스로 즐거워해야 되는 자족성이고, 그 다음에는 여럿이 함께 할 때 집단성이라는. 그래서 이 신과 흥이 이 신과 흥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뭐냐면 음주가무예요. 음주가무. 뒤에서 내가 보겠지만 음주가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뭐 사기나 한서나 동이열전을 쓸 때 한국 민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예요. 매일 음주가무. 근데 그게 왜 서로 다른 역사책마다 그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책을 기록하는 중국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뭐 걔네는 뭐 매일 음주가무 안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민족은 없었어요.
근데 술을 먹는데 술 먹으면 꼭 노래를 해. 우리나라처럼 노래방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노래방 기기 원조가 가라오케라고 테이프로 만들어서 넣은 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랑 컴퓨터로 하는 지금 그거 한국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시인데 우시들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우시들은 밤새 노래해도 3곡씩 남는다고. 3곡씩 남는다고 그래. 밤새 노래해도. 그러니까 그런 흥이라는 게 우리는 술을 마시면 노래 안 하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건 뭐 하건 안 하면 안 논 거예요. 논 게 아니라 술만 마신 거야. 너 술만 마셨다며? 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 우리말에. 너 어제 술만 마셨다며? 술 마시면 우리는 거기에 가무가 따라야 돼.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중국인들이 보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서마다 다 써 있어, 동의전 설명할 때. 그래서 자, 이 신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샤머니즘과 연결된 샤먼 의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뭐 뒤에 뭐 긴 거 빼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춤과 노래라서 신내림을 받는 기쁨이나 그 날김이 곧 신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명이란 말을 쓰지만은 그 신명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출발하는 거는 샤먼 의례에서 신이 접혀서 내려서 하는 그런 외적 발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불렀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부여의 영고나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 학교 때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무천 이런 거를 이건 양이 많을까봐 제가 거긴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음주 가무를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연일. 하루도 아니야, 연일. 연일 음주 가무한다, 이게. 그리고 주야 음주 가무. 밤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이 연고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다른 역사책에도 항상 똑같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지, 그게. 그냥 이런 건 전부 샤먼 의례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삼수분할 세계는 제가 단행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읽으시면 되고, 아까 박 선생님 삼태극,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민족문화 백과사전에 삼태극 항목이 없어요. 골 때리죠. 민족문화 백과사전인데 삼태극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삼태극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 삼태극이라는 단어가, 혹은 저는 삼태극이라고 안 부르는데 삼일태극이라고 부르는데, 삼태극이나 삼일태극이라고 검색어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검색하면 네 논문밖에 없어요. 전부 태극 연구는 전부 음양태극 연구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원형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 제 논문을 막 기억하면서 발표하시는데, 한당 시대까지, 송대 이전까지는 학자들에게 태극은 삼일태극을 말하는 거였어요. 천지인 삼기가 합일된 일기. 그게 태극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태극하면 음기와 양구로 나눠진 음양태극을 거의 대부분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서나 당서나 여러분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사서에도 나오는 태극은 써 있어요, 거기에. 천지인 삼기를 함유한 일기를 태극이라고 그런다, 이게. 근데 어느 날 왜 음양태극을, 그건 송대에 바뀝니다. 주저학이 나오면서 주저학은 다 이수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이기, 그죠? 음양, 이런 거 다 바꿔버려요. 삼태극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풍류도를 연구를 하건, 수행을 하건, 뭐 역사를 정리하건, 삼일태극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연구하는 논문, 제가 쓴 게 한 4-5편, 그 논문 이외에는 삼일태극에 대한 논문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삼수분해에서는 이미 그 책이 있으니까 이 3개관인데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늘에는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사는 인간 세계. 지하에는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의 3계관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3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샤먼이에요. 천신도 만나고 땅의 죽은 조상령도 만나고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3계관이 그 한자 문화권에서 왜곡되게 변형돼서 알려진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인 삼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원방각.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하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천이 왜 동그래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는 동그래요. 태양이 동그랗죠? 달도 동그랗죠? 별도 동그래요. 여러분들 별 그림 이렇게 그리죠? 대한민국 99.99%는 별 그리라면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별은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양의 모든 천문도에는 별은 동그라미. 밝기에 따라 크고 작은 거지. 아시겠어요? 왜? 천원사상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관찰에 의한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침 튀겨가지고 아 하늘을 동그라미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찰의 결과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는 둥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동그라미를 삼는 거예요. 땅은 그냥 평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을 왜 세모나게 생긴 사람 봤어요? 왜 삼각형으로 할까 사람을? 네, 이거 20년 이상 헤맸어요. 이미 논문으로 다 썼지만 책에도 쓰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인을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해석해서 그래.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홍익 인간의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홍익 인간 할 때 인간은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천지인이라는 개념은 한자 문화권에서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3계관을 간단하게 한자에서는 천지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계야 천계. 하늘 세상. 지는 뭐야? 지계야 지계. 인은 인계야 인계.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천지인은 원래는. 근데 이게 다 이제 음양적으로 하면서 천지만 남고 인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송대 성리학이나 이런 데면 천인합일 뭐 이런 얘기 하죠. 천지인합일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왜 그럼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을 왜 삼각형으로 상영했을까? 궁금하죠? 사람은 삼각형으로 상영하면 병신이지. 사람을 삼각형으로 상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인간은 여러분들 아는 거죠. 구석기에는 다 동굴 거주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죠? 동굴 거주예요. 근데 인간이 사는 인간 사회를 처음으로 만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경 정착된 마을이에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면 마을에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 최초의 마을은 모두가 똑같은 게 다 삼각형이에요. 왜? 바닥은 집마다 네모난 바닥의 집도 있고 동그란 바닥의 집도 있는데 최초의 집들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다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풀떼기 걸쳤단 말이에요. 그걸 밖에서 보면 항상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천지인의 원방각 개념이다. 나 이거 해석하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왜 삼각형입니까? 원방각 얘기는 사람들 많아요. 대종교의 문양 자체가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네모, 세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종교 그 성함 말씀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그 최고 대빵들한테도 같이 발표하면 질문하면 자기는 모르는 왜 쓰냐고 그래. 그냥 썼대. 여러분들 이게 보여요? 그냥 뭘로 보여요? 원, 방, 각이에요. 이게 언제 건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제 처음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홍삼문화에서 발굴되는 삼년옥벽이라는 거예요. 홍삼문화에는 원형 옥벽이 나오고 방형 옥벽이 나오고 삼각형 옥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과 동그라미를 합친 쌍년 두 개가 연결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은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에는 삼년 옥벽이라고 해요. 이게 나는 샤만의 위계라고 봐요. 논문도 발표했고. 그러니까 홍삼문화 단계에서 이미 천지인 원방각 개념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걸 끼고 다니. 안 믿고 싶죠? 한국 문화나 사상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종교에서 그렇게 쓰는 것처럼 원방각과 연결하고 천지인 삼재론과 연결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죠? 뭐 이론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근데 그 원형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 이미 주어져 있어. 천지인은 원방각이야. 왜 원방각이냐로 고민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각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모르죠. 그거. 연구해야죠. 연구해야죠. 아니 그 비례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이렇게 달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물론 홍삼문화 그 발굴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진 자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틀렸을 수 있어요. 오늘 질문 자료 이거 원래 이렇게 걸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똑같잖아요. 구멍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린 조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굴해놓고 이걸 원방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한 거예요. 중국 학회에서 내가 처음 발표한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모르지. 그 질문 잘하죠.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메고 와볼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 옥벽이나 방형 옥벽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 근데 재미있게 이 쌍년 옥벽하고 삼년 옥벽은 작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진 자료에서 이렇게 소개한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이거 뒤집어 모르겠어요. 하여간 뒤집어서 홍산인들이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5,500년 전 겁니다. 지금부터 예? 깎아가 만들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질문 나올까 봐. 내가 그래서 이 동영상이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올린다며. 안 올리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여간 생략. 이거 어디가? 나중에 저 막걸리 먹을 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원방각이나 천지인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천지인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꼬여요. 다 꼬여요. 홍익인간 해석할 때 수십 년 동안 꼬인 게 바로 홍익인간의 인간. 우린 지금 인간을 사람으로 해석하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삼수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을 썼으니까 이제 궁금한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풍류라는 거, 아까 제가 왜 풍류라는 게 결국은 자연의 도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역에도 보면 오늘 내가 시간을 너무 쓰는 거니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끝낼게요.
주역에 보면 도가 있잖아요. 도가. 도는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도를 나누면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있어요. 주역에 나오는 겁니다. 주역 안에. 천도, 지도, 이게 삼재지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도가 있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원리겠지. 이거는 하늘 세계라 그랬죠? 신의 세계입니다. 그냥 창천의 의미가 아니에요. 신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천도예요. 그냥 하늘이 뭐 별이 움직이는 원리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꾸 천지인을 하늘 땅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인다 이 말이에요. 쥐도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움직이는 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합쳐서 도라고 불렀어요. 그게 천지인 삼재지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도는 서로 같아야 되지요.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도가 되지. 근데 이 세 개의 도는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짓 못하면 군왕이 잘못 나서 패도를 실행하고 하면 그 역성형에서 바꿔버리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도의 논리를 안 따르고 너의 이익만 추구했다. 그 새끼는 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옛날 시경이나 서경에서 그래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냥?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우리도 그 말 쓰잖아요. 너 하늘이 안 두렵냐. 왜? 얘는 사람인데 사람의 도를 실천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하늘이 벌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게 얘를 이 삼수분할 세계관에서는 삼일신에서 창조된 생명은 윤회합니다. 여러분들 윤회는 북방 샤머니즘의 기본 틀이 윤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불교에서 들어온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샤머니즘 자체가 윤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나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와 지화 세계와 갈등하지 않는 조화로운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해요. 그게 유지가 될 때 풍류가 되는 거예요. 풍류는 그냥 수련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런 세 개의 세계가 갈등하지 않게 각종 사회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다른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늘 세계와 신이 사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세계에서 천도가 어그러지는 게 있어요. 신들의 분노로 나타나요. 응? 그래서 이 신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즉 하늘 세계가 천도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들의 논리를 받들고 하는 각종 제사나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는 다 있어요. 신들을 즐겁게 하거나 신들을 오해한 것을 풀게 하거나 하는 그런 제의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의 갈등. 이건 인간 세계 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전쟁이건 뭐 인종 갈등이든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용서하고 다시 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래서 마을 잔치나 대동굿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다음에 지하 세계 죽은 자와의 갈등. 우리 죽은 자와 인간과 부닥치는 건 원한이죠. 죽은 자의 원한.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해소해야 돼. 지하 세계도 지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여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원한이, 죽은 자가 원한이 맺혀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하는 해원 상생하는 그런 사회 기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샤만 의례는 뭐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여러분들 제헌절 이런 거 왜 해요? 국군묘지 이런 거 왜 만들어요? 결국은 죽은 자를 어떻게 예우하고 함으로써 인간과 죽은 자의 사이를 좋아하고 융합하기 위한 제도들이잖아요. 국립묘지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뭐 죽으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제도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어떤 국가 운영이나 사회 질서의 기본 컨셉 안에는 3개를 조화시키는 생명사상이 들어가 있다. 3개를 다 조화시켜야 돼. 어느 하나만 잘 돼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3개 조화의 사상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혹시 전쟁을 하더라도 무자비한 살생은 금기시된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무의미한 죽음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왜? 그 죽은 자가 또 원한으로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희생만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달래주는 영혼, 우리가 이렇게 해원하고, 여러분들 익히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있잖아요. 고을의 원님이 부임했는데 귀신이 나타나고 죽었다. 맨날 죽으니까 웬 주인공 사또가 가가지고 귀신이 나타나,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억울합니다 하면 또 풀어주면 가죠?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서양에는 절대 악이 있어요. 영웅이 나타나서 그 악을 죽여요. 우리나라 민담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마 없죠? 도깨비는 있어요. 그죠? 다 귀신이야. 원한에 쌓여서 천지인의 도에서 어긋나 있어, 지금. 근데 그거를 풀어주면 다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귀신이 가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서양 영화들 보면 항상 무슨 엑스칼리버 검 해가지고 용을 죽이잖아요. 그죠? 뭔가 절대 악이 있어. 영웅이 죽여야만 돼, 걔를. 설득해서 안 돼. 야, 용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안 돼. 그런 게 없어. 서양에는, 영화도. 소설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왜? 모든 존재는 귀신이건 뭐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그 풍류에 따라서 살고 갈 때 천도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지고 인도가 이루어지는. 근데 그게 어긋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긋나는 거를 다시 조화롭게 해주는 게 샤만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천상계도 올라갔다 와야 되고, 필요하면 지하세계도 내려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건 샤만 의뢰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조화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가가지고, 샤만이 말해, 천상계에 가지고 어느, 천계 그 신을 불려가지고 막 대담談판하고 죽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 절대악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동화 보면서 서양 민당 같은 거 보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영웅이 나타나면 죽여야 돼. 그런 절대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악이 없는 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살면서 절대악이라는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생명사상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감흥이 일어나면 그거를 외부로 발산을 합니다. 근데 시경에 보면 시라는 게 뭐냐를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마음속에 있는 뜻이, 시라는 걸 설명해. 뜻이 있어. 내가 뭔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글이나 글로 나타내면 그게 시가 된다, 이게. 근데 시로 쓰기에도 벅찰 때에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차탄을 한다. 차탄이라는 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말을 글로 쓰는데 글로 쓰는 게 부족하면 사람이 소리로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노래를 한다, 이게. 영가라는 게 여러분들 나는 그냥 길게 노래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김일부 선생 아는 분 있겠지만 영가모도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잡하니까 아까 영가라. 이게 노래를 길게, 아주 긴 호흡으로 노래 부르는 걸 영가라.
우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제 무슨 시조 부르듯이 한음을 가지고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로도 부족한 흥이 북받쳐가지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는 손짓으로 춤을 추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발까지 뛰면서 춘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렇게 무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도학원 뭐. 무도는 원래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무는 손짓으로만 춤추는 게 무예요. 도는 발까지 뛰는 게 도예요.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도 보면 거의 유사한 게 나오는데 얘기에는 노래를 설명하면서 유사한 설명만 하고. 자, 노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에 감흥이 있으면 그거를 노래로 부르면 그러니까 노래라는 건 이제 그거를 내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흥을 말로 표현하는 게 노래다 이 말이야. 말로. 그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면 길게 느려서 망한다. 이게 영가랑 거의 그 동급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면 또 차탄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에 또 이걸로도 부족하면 또 수지무, 족지도. 그죠? 손발로 춤을 추고 또 발을 뛰면서 춤을 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외물을 접해서 어떤 감흥이 일어날 때 그걸 밖으로 이제 발산하는 과정이 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렇게. 결국은 손발까지 뛰어가면서 막 춤추면 우리가 그게 음주가무죠. 다 나왔잖아. 음주가무가 왜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음주가무라는 그것도 사실은 단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감흥을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밖으로 발산하는 기제는 두 개라고 했잖아요. 흥은 내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고, 신바람이 난다는 건 내적인 신기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흥이 발산되는 과정에서 내재적 신기나 외재적 신령이 개입되면 그야말로 신명으로 바뀌고 신명 나는 판이 된다. 그게 예전에는 최초의 모습은 다 샤만 의례였다. 근데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요. 이게 김수현 선생이 98년에 예당에서 녹음한 CD예요, CD. 나 이거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전통 찻집을 한 10 몇 년 그 운영을 하면서 다 국악 음반을 틀었으니까 국악 음반이 뭐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전 또 국악 쪽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가지고는 아직 뭔가 모를 거예요. 한타령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타령. 근데 뭐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녹음된 거는 똑같은 음반인데 똑같은 음반이에요. 시간도 똑같고 예당에서 녹음한 건데 요거는 그 녹음한 거 똑같이 녹음한 건데 표지가 바꿔서 나왔어. 2003년, 2004년, 2003년에는 똑같은 음반이에요. 표지 사진하고 타이틀이 바뀌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흥타령이에요. 아니 세상에 한과 흥은 극과 극이잖아. 이게 무슨 흥타령 똑같은 음반을 하나는 한타령이라고 냈다가 하나는 흥타령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흥이 한이란 얘기죠. 실제로 남도 여기 뭐 국악 하시는 분들이 남도 여러분들 뭐 육자배기 하는 그거 흥타령이라고도 하고 한타령이라고도 해요. 둘 다 공존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한은 뭔가 응어리진 거고 흥은 그걸 풀어내서 이 밖으로 신명이 발산하는 건데 왜 그걸 같은 단어로 쓰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이라는 게 이거 뭐 원체 많은 그 데피니션들이 있고 뭐 학자들마다 달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속에 응그러진 그 무엇 거시기. 요새 뭐 전라도에서 거시기 그러면 알아서 머리에서 다 뇌피셜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응어리진 그 무엇이에요. 근데 이거를 멀게 느껴지지만은 응어리진 이 한이 장단을 얻어서 노랫말로 표현되면
그게 한이 풀어지면서 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과 흥은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한이 없으면 흥도 안 되고 한의 시간적인 변이가 흥인 거예요. 그죠? 그 매개체가 뭐냐면 음주가무죠. 그 매개체가 음주가무예요. 그거를 노래로 풀던, 또 물론 뭐 샤만 의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하여간 뭔가를 통해서 전환되는 거지, 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여러분들 국악을 좀 아는 분들이, 나는 이게 지금 그 남도 흥타령 혹은 한타령에 나오는 대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인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이게 꿈속이 꿈이죠. 그죠? 근데 꿈깨이니 또 꿈인데 그 꿈을 깨어나니 또 꿈이야. 와, 여러분들. 이 짧은, 이게 몇 자잖아. 84자에 꿈자가 14번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동어반복 문장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전몽 얘기를 많이 알죠. 장자에. 호전몽에는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나비가 됐다가 나비가 깨어나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장자가, 내가 나비가, 원래 나비인데 장자가 1차원적인 꿈이다, 이게. 1차원적인 꿈. 근데 그걸로 박사 논문도 수백 개 나와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그 호전몽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놈의 꿈은 3차원이에요, 3차원. 이해가 돼요? 모든 게 꿈인데, 인생만사 일장춘몽인데,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또 꿈이고, 그걸 또 깨어났는데 또 꿈이라는 거야. 와, 나는 이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어떤 삶의 허무함이나 이런 거를 일장춘몽으로 표현한 그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문학에나 다 있어요. 뭐 호전몽이나 일장춘몽이란 말도 그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꿈이로다 대목이 전 세계 동서양을 다 합쳐서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이건 꿈을 3차원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프랙탈 구조예요, 프랙탈. 그럼 나중에 이 노래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만 감동하나 봐. 발표하는 사람은. 이미 다 감동하고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풍류나 신바람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로 발산이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단군 이래 한국이 뭐 세계 10위권 운운하고 이런 거 여러분 살아 계실 때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러죠? 우리가 뭐 세계 10위 어느 분야마다 뭐 10위 경제력 하여간 10위 운운하는 이런 호시절은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2000년대부터는 전 세계로 K-팝, K-문화, K-드라마, K-문화의 한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태어난 거예요.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10위권에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산업에서 미래라는 정보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10위권을 다투는 게 아니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이 중국이 부상하고 하면서 동북아로 다 모든 세계 질서가 옮겨가고 있어요. 정치적 파워부터 경제적 파워, 문화적 파워, 모든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00년대부터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한국의 K컬처가 다양한 형태로 세계에 발신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항이 벌어진 것도 저는 참 천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80년대에 우리가 경제 자립화를 이룹니다. 그죠? 우리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신석기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 농담이 아니에요. 신석기는 농경을 바탕으로 한 농경 정착 사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산업화가 없었잖아요. 산업화 없는 거는 신석기 시대의 연장일 뿐이에요. 중세까지도. 서양도 똑같은 거. 그게 규모가 커지는 거지. 근데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2의 물결이 시작되는 거로 확 바뀌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60년대까지 여러분들 나랑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60년대 그냥 농촌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산업화는 실질적으로 60년대에 시작한다. 물론 일제 때 뭐 비료 공장도 있지만 그건 우리랑 별로 지들이 세워놓고 지들이 다 수탈해 간 거고. 우리는 실제로는 산업혁명이 1960년대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경제 자립을 우리가 80년대에 이룬다고. 근데 만약에 그 경제 자립을 우리가 20년만 늦게 했어도 이 정보화 시대를 탈 수가 없었어요. 80년대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는 순간 전 세계는 어디로 바뀌냐면 정보혁명 시대로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서 경제적인 독립, 자립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 파도를 못 탔다 이 말이에요. 10년만 늦었어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정보사회에서 10년이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천운이죠. 우리는 경제 자립을 딱 이루고 나니까 그때부터 80년대 중반 뭐 이럴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컴퓨터 혁명, 정보혁명. 그걸 곧바로 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정보혁명 시대에 여러분들 아는 반도체니 뭐니 다른 경제나 이런 건 세계 10위권 운운해도 이 반도체니 이런 스마트폰이니 이런 정보사회의 어떤 핵심 분야는 우리가 전 세계 1, 2, 3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고 악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악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통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 음악이나 이런 것을 몰라요. 여기 누가 판소리 하면 추임새 넣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서 넣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무슨 넣으면 거기에 흥이 나요. 어디서 얼씨구로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얼씨구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무슨 풍류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 문화 뭐 정신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음악도 알아야 돼요. 이제 교수님 와 계시지만 음악도 알아야 됩니다. 음주 가무가 왜 나왔게요? 음주 가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K 문화, K 드라마, 한국의 신바람 문화를 발산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난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보고. 한국인들이 몰라요. 맨날 대통령 무슨 그 외국 나가면 무슨 국악단 데리고 막 멋있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지도 몰라 대통령. 그냥 외국용이에요. 외국인들이 보면 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봐도 뼈 가지 않아. 그것들이 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뭐 국악 모른다고 풍류를 못하나? 뽕짝 부르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 K-팝 요새 뭐 많잖아요. BTS 발신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서양 음악 바탕이라는 거. 이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 내려온다고 이상한 그때 그것도 우리 장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단이 아니고 우리 전통적인 게 아닌 거는 한순간에 BTS가 확 뜬 것처럼 한순간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K-팝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내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음악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시도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막 전 세계로 한국을 발신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가 죽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저도 지금 대학의 교수지만은 학점이 4.5 만점에 4.0 해도 취업이 안 돼. 할 데가 없는 걸. 취업이 안 돼요. 애들이 너무너무 기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볼 거야. 여러분들 자식들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기저. 그러니까 국가는 전 세계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그걸 이어줘야 될 후속 세대들이 기가 하나도 없어. 기가 다 죽었어, 애들이. 뭐 88세대, 여러분들 뭐 너무 익숙하죠. 3포 세대 뭐 등등. 애들이 기가 죽었어.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 자체가 줄어요. 근데 학교마다 지금 작은 지방 대학 다 없어지죠, 뭐 학령 인구가 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악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호재와 악재가 이게 그거를 극복하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일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류가 풍류로 바뀌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거 하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우 교수님이 취임사 언제 늘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주눅이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여기 한 분은 계세요. 아니, 아까 정말 그 신명나게 시위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취임새를 몰라듣는 방법. 자, 이렇게 끝나셨을 때 큰 박수가